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저희 스포츠 심리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 심리학이요, 진짜 할 말이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는요, 김영북수에서 나온 멘토원 스포츠 지도사 2급 3주 컷 이 책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책을 구매 안 하시고 강의만 보셔도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스포츠 심리학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심리학 이 과목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냐면요, 우리가 7과목이 있잖아요. 이 중에 보통 3과목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솔직히 이 심리학이 할만해 보여요. 스포츠 심리학 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루틴, 동기부여 이런 게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좀 배워두면 뭔가 좀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이 스포츠 심리학 전공 과목 수강 신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좀 할만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이 과목을 선택하실 때 제가 대학교 때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보통 제가 7과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3과목 중에 고민을 합니다. 자, 뭐예요? 생리학하고 자, 역학, 심리학 이 3과목 중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게 되는데요. 와, 생리학 못할 것 같아. ATP, 호르몬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해서 이걸 제끼시고, 그리고 역학은 그냥 뉴턴?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해서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심리학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리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분류의 분들이 합쳐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스포츠 심리학 과목입니다. 근데요, 자, 벌써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강의나 혼자 책을 펴고 공부를 해보면요, 나 과목 선택 잘못했어, 진짜 피똥 싸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밌지도 않고, 운동역학이나 운동생리학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과목으로 바뀝니다, 이 스포츠 심리학이요. 특히 책 초반부인 그 1단원, 2단원 이쪽에서는요, 스포츠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자, 뇌과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뇌과학? 뭔 소리야? 요즘에 유튜브에도 이 뇌과학과 관련된 게 많죠. 신경과학. 대표적인 유튜버가 앤드류 후버만, 이거를 해석하고 번역해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컨텐츠가 많죠. 그리고 한국에는 이게 김경일 박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찬물 샤워를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 그래서 수행 능력이 올라오고 집중력이 올라오고 한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는 그냥 찬물 샤워하면 도파민이 나온다 요거잖아요. 근데 이 뇌과학에서는 찬물 샤워를 하면 여기 뇌에서, 자, 찬물 샤워, 이게 자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에 자극, 이게 뇌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 이거를 연구하는 게 뇌과학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뇌과학인데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김경일 박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일 박사님도 심리학자세요. 근데 이런 뇌과학을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심리학의 한 분야가 이 뇌과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에서도요, 우리 스포츠 쪽에도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는 그냥 모터 컨트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에도 되게 중요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스포츠 심리학에서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초반부 여기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여기가 이 뇌과학과 관련된 파트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를 공부하시다가 지지치거나 그러니까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비전공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비전공자 입장이라면 사실 저도 내과학에 뭐 그렇게 전공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죠. 자, 이 인간 운동 행동에 의해 뇌과학 파트가요, 비전공자 입장에선 진짜 용어가 진짜 힘들어요. 용어 자체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번역을 해서 용어를 이제 번역해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번역이 된 단어들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을 내가 어떻게 꾸역꾸역 해서 잘 넘어갔어. 자, 그런다고 해도 뒤에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뒤에 내용이요, 진짜 많아요. 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제가 25년도에 강의를 찍고 할 때 이때는 야, 스포츠 심리학 하지 마. 스포츠 심리학 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영상들을 찍고 올리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26년도에는요 이 기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스포츠 심리학 선택하지 마 이게 아니고 스포츠 심리학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꼭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몇 과목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6과목입니다. 왜 이러냐면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오고 어떤 과목이 쉽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6과목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스포츠 심리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공자 초시생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스포츠 심리학을 진짜 할지 말지 고민이시라면요 제가 이 무료 강의 올려드리는 거 이거 한번 쭉 보고 결정하세요. 정배속으로 막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흘러가듯이 운동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안 늦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지우고 이 스포츠 심리학이 어떤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큰 스포츠 심리학이 뭔지 뭐 정의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 뇌과학. 자, 여기서는요 뭐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 이런 거를 배워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25년도에요. 자, 요거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5년도에 이게 원래 10문제씩 나왔거든요. 근데 2문제밖에 안 나왔어. 이거 좀 작게 얘기해야 돼. 소곤소곤하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3단원은 그래서 여기가 어렵긴 한데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하시면 충분히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3단원은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포츠 심리학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주의 집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 집중력을 어떻게 늘리고 그 주의 집중에는 뭐 어떤 변화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 3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단원은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인데 이건 어떤 집단, 어떤 그룹에 들어갔을 때 스포츠 수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단원 운동 심리학은요. 이거는 일반인이 운동을 왜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속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 쉽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심리 상담은 여기는 진짜 상담이에요. 상담. 이걸 상담이라고도 하고 심리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심리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사실 여기 4개년은 이렇게 됐는데 25년도에 이 출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렌드를 확언할 수가 없는 게 일단 25년도에만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 26년, 27년은 좀 지켜봐야지 제가 확실하게 더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쪽 뒷부분이 많이 중요해졌다.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 잘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냥 뛰어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초반에 이거를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 다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스포츠 심리학을 왜 많이 선택들 하시고 그리고 왜 어려워 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내용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스포츠 심리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포츠 심리학에 개관해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과목을 공부할 때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 자, 정의가 중요해요. 스포츠 심리학 정의를 먼저 보시면요. 스포츠 및 운동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 과정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요. 이 지금 정의를 반드시 외워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보실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 이 운동 상황이라는 걸 빼고 이 스포츠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에서 행동과 심리적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운동 상황이라고 들어갑니다. 운동 상황. 자, 이 운동 상황이요. 어떻게까지 확대가 되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운동은, 운동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 스쿼트, 푸시업 이런 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만 해도 딱 운동 이러면은 저한테는 운동은 먼저 출발점이 움직임입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의 팔에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흉추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이런 일반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 이게 깨져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에서도요, 이 움직임을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궁금했던 거야. 그냥 그 결과가 아니고, 야, 저도 도대체 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저렇게 운동이 나올까? 라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심리학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심리학은요, 뭐 이렇게 불안 수준이 높고 긴장 수준이 높고 한 거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자, 명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런 게 어떻게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뭐 결과가 좋게 나오고 하는 게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고요. 그리고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이 속에서 운동 행동이 일어날 때 이 머릿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궁금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게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 이 앞에 거보다 뒤에 게 중요해요. 자,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등 관련 영역까지 포함한다.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는 이쪽은요, 사실 과학적. 근데 어떤 과학이냐면 자연 과학입니다. 이 부분까지 넓게 커버하는 게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요, 요건 사회적 요인, 심리 사회적 요인 분석이잖아요. 여기는 사회 심리적 요런 쪽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 문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파트는 아닌데요. 요거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광의는 자연과학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고, 협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불안을 어떻게 낮추고 우황 점심원을 먹고 경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 안 먹고 명상을 해서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는지 아닌지를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큰 개괄적인 내용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지금 여기 연구 대상이나 핵심 내용 있죠. 여기 이름은 그래도 뭔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핵심 내용이나 연구 대상 여기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이게 뭐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둔다, 그냥 한번 본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거 나 지금 못 외웠어 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보시면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여기가 우리 2단원인 인간 운동 행동의 2의 단원이고요. 이 뒤에가 이제 다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운동 제어는요, 이거는 움직임이 어떻게 조절, 통제되는지를 연구한다 하는데, 좀 어렵다. 그리고 운동 학습, 운동 기능이 어떻게 학습되고 숙련되는지를 연구한대. 야, 이게 뭐가 다른 말이지? 괜찮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운동 발달.
자, 성장 발달에 따른 운동 행동의 변화를 연구. 야, 이거 뭐 당연한 거 이것도 연구해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요런 단원들이래요. 지금 이거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뒤에 핵심 내용은 아예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드리면 벌써 이제 영상 끄고 책 덮고 나 그냥 운동역학 해야지, 운동생리학 해야지 이러실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제가 이 뒤에서 하나씩 차분하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좀 볼게요. 건강 운동 심리학. 운동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거는 알겠다. 운동하면 우울증이 어떻게 되죠? 좋아지죠. 그리고 운동하면 불안장애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 잘 오겠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경기 상황에서 심리와 수행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긴장했을 때, 열이 받았을 때, 각성도가 높아졌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각성, 불안, 주의 집중, 자신감, 팀 움직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 다음 여기 심리 기술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 단원 따로 빼야 돼요.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는 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영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스포츠 심리 상담까지 다른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고, 자, 이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는요 진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왜 하냐면 이것도 경기력 향상이에요. 이 경기력 향상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 훈련이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특히 뭐 e스포츠 선수, 뭐 페이커 선수 이런 분들이 이런 심리 기술 훈련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쭉 알아두시고 심리학의 영역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뭘 알아야 되냐면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겠구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세 개는 지금 이거 모를 거예요. 괜찮아요. 이건 몰라도 돼. 자, 근데 뒤 밑에 건강운동심리학, 스포츠 심리학 이쪽 보시면 운동을 왜 참여하는지, 운동의 동기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어떤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어떻게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어떻게 우울증이 괜찮아지고 어떻게 불면증이 해결되고 이런 거를 스포츠 심리학이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요 내용. 자, 반면에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심박수가 막 올라가 이런 거는 어떤 파트겠어요? 생리학 파트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뭐 역학적인 힘이 어떻게 전달되고 하는 건 스포츠 역학이, 운동 역학이겠죠. 자, 요 정도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세요.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선. 자, 이제 내려가서 우리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트 진짜 좀 짜증나는 파트인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뇌과학이에요. 그리고 이 단원은요 3개로 나눠줘요. 3개. 자, 운동 제어. 자, 운동 제어. 그리고 운동 학습. 자, 운동 발달. 이 세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요거의 먼저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제어는요, 여기서는 인간이 운동을 그리고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거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 학습으로 가면요, 자, 운동을 어떻게 배워, 이거예요. 쉽죠? 그리고 운동 발달은 운동을 하는 게 아기서부터 어떻게 발달해, 이거예요. 자, 이게 좀 이렇게 구분을 조금 짓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세 개를 헷갈리면은 내용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공부할 때요 사실 목차부터 봐야 돼요. 이 목차를 보고 그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이 우리 인간 운동 행동 단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큰 제목들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안에 내용은 완전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볼 거는요, 운동 제어예요. 자, 운동 제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되는지를 신경생리학 관점에서 탐구하는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걸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출발은요, 이 반사이론이란 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반사이론이 뭘까요? 말 그대로 움직임이 반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자, 여기 먼저 지우고요. 자, 반사이론 핵심 개념부터 봐보실게요. 자, 모든 움직임은 자극에 대한 반사의 연쇄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연쇄적 반응이 무슨 뜻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착착착착착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반사이론의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 아시죠? 강아지들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종만 쳐도 입에서 침을 흘리더라. 이 이론이 이제 파블로프의 개고요. 이거를 우리 이게 심리학이거든요. 얘를 심리학에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이 행동주의라는 걸로 이 반사 이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파블로프의 개에서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치니까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이거에서 인간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반사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사 이론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자,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 뜨거!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떼게 되잖아요. 자, 이게 반사 이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톡톡톡톡 치게 되면 발이 탁 펴져요. 이런 걸 무릎 반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반사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런 반사는요,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뇌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중간에 척수 수준에서 결정이 나서 행동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거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카메라를 보면서 저기에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이 펜을 쥐고 있으면서 이거를 또 촉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수용기라고 해요. 자, 여기에는, 이 수용기에는 자, 외수용기, 내수용기, 그리고 고유수용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제가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외수용기의 대표적인 게 그 오감이에요. 뭐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수용기의 대표적인 거고, 이제 내수용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몸속 안에서 뭔가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수용기는 이거는 관절, 근육, 인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정보가, 자, 손끝에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자, 손끝, 여기서 척수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뇌로 가요. 뇌로 간 정보가 해석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손가락이 터치가 되고 있어, 이런 정보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럼 나도 터치할래, 이런 운동 정보를 다시 내려줍니다.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뇌 속에서 다시 어떤 행동을 해 하고 명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척수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손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가는 길 있잖아요. 이거를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척수는 어떤 거냐면, 이 척수는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자, 목이 있고 여기 척추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 척추 사이에 노란색 이렇게 길게 있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이거를 척수라고 합니다.
감자탕 드셔보시면 이 감자탕이 돼지 등뼈로 만든 건데 돼지도 이 신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돼지의 척수예요. 우리 인간도 이런 척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떤 정보가 밖에서 들어와요. 근데 이 정보가 우리 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다시 척수로 가고요. 여기에서 이 척수를 따라서 쭉 정보가 전달돼서 뇌로 가요. 그래서 그 뇌에서 그 정보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 라고 했으면 다시 척수로 가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뭔가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사는요, 다시 돌아와서 반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정보가 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척수에서 바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사 이론인 겁니다. 자,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시 이걸 보시면 보세요. 여기 밑에 내용의 세 번째 볼게요. 감각 자극, 이 감각 자극 수용기, 이게 신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근육 수축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반응인 거다.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선 반사 이론에서는 기본 단위는 반사궁이라고 해요. 이 반사궁이 뭔지 또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복잡한 동작은 단순한 반사의 결합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한 움직임, 막 이렇게 머리도 흔들고 손도 흔들고 하는 게 이게 반사가 여러 개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론이 우리가 하는 운동, 행동, 움직임, 스포츠 모션 이런 걸 설명하기에 충분할까요? 좀 부족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점이 단점인 겁니다. 복잡한 움직임을 잘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의미가 있는데 얘는 신경계 기초 원리를 설명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단순하거나 자동적 운동은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이 무릎 반사, 말씀드린 거, 무릎 톡톡톡 치면 무릎 펴지는 거, 그리고 뜨거운 거 피하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몸에서 우리 몸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죠. 자, 뜨거운 물체가 있는데 제가 여기 손에 계속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 손이 녹아내리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거 되면 아 뜨거!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반사 이론이고요. 자, 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발적 그리고 복합적 운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제 스스로 지금 움직이는 거고, 이게 그 다음에 머리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움직임이죠. 이런 거를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각 입력 없이도 일어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히 처음에 나온 이론이다 보니 뭔가 한계점도 많고 빈틈도 많은 그런 이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시험에서는요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래도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인간 행동에 의해서 운동 제어 단원을 하고 있고, 이 운동 제어 이론 쪽에서 시작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정보 처리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정보 처리 이론은요 기출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일단은 별표를 5개 쳐놓으세요. 그리고 자, 정보 처리 이론의 일단 핵심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간을 정보 처리자로 보고 자극, 인지, 그리고 판단, 반응 단계를 거쳐 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정보 처리자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 정보 처리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을요 컴퓨터로 본다는 거예요. 와, 이 갑자기 인간을 컴퓨터로 본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그 활용을 하려면 마우스나 키보드로 이렇게 외부 입력 장치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단계가 있어요. 키보드 입력. 자, 키보드로 입력이 되면 이 입력된 신호가 어디로 가죠? 뭐 CPU 이런 데로 들어갈 겁니다. 컴퓨터의 그 회로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CPU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이 CPU에서
연산 처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모니터로 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안녕하세요를 입력한다고 하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인간을 보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극, 키보드 입력한 거, 그리고 인지 판단, CPU가 처리를 하는 거, 그리고 반응, 모니터에 화면이 나오는 거, 이 과정으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움직임, 운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라고 보는 게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이 정보 처리 이론은요, 이제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자, 처음에는 이 폐쇄회로 이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개방회로 이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도식 이론 플러스 여기 이거 지금 써놓으세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 순서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순서도 살짝 알아두시면 훨씬 공부하기 편하셔서 이거 쭉 한번 봐주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자극, 인지, 판단, 반응 단계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여기 제가 처리 과정이라고 해놨어요. 자, 첫 번째 감각 및 지각입니다. 그리고 반응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감각 및 지각은요,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정보 수용기,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스포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공이 날아오는 거를 알아차린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축구장에 들어갔어. 그날의 온도, 그날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그리고 내 지금 축구화에 공이 닿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감각 및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해석하고 인식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인 정보가 어떤지 해석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반응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과정이 반응 실행 과정이고요. 자, 반응 선택은요, 인식한 정보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단계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요, 공이 날아오는 걸 봤어요. 내가 봤어. 공이 쑥 날아와. 봤어. 공 날아온다.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잡으려면 어디로 얼만큼 뛰어가야 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어디서 해요? 이 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기 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저기 앞에 5m 뛰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이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반응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응 실행 써 있는 거 볼게요. 결정된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운동 명령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사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이 감각 및 지각 쪽에서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와서 뇌까지 가는데 이거를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뇌에서 처리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를 원심성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지금도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할 게 사실 엄청 많아요. 이 기본적인 여기 정보 처리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면 기본적인 신경, 뭐 말초신경, 그 뇌 구조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을 공부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런 배경 지식들을 모르면 그냥 때려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겠어. 그쵸? 네,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요, 처리 과정은 감각 및 지각,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반응 선택, 뇌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단계에서 각각의 대표적인 그런 심리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자, 그게 감각 및 지각 단계에서는요, 스트룹 효과라고 하는 거랑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또 PPT를 다른 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PPT를 보기 전에 이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적 주의가 작용하며 대표적으로 수트룹 효과, 칵테일 파티 현상이 일어난다. 선택적 주의, 이게 또 단어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선택적 주의가 뭐냐면 여러 가지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그 중에 선택적으로 내가 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고 앞에 아이패드를 보면서 연필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에게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금 아이패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에 집중한다, 이게 선택적 주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우리 PPT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스트룹 효과로 가겠습니다. 스트룹 효과. 스트룹 효과는요 주의 간섭 현상이에요. 이 주의 간섭 현상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집중 안 돼. 집중 안 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두 가지 이상 상충하는 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면 뇌가 처리 과정에서 간섭이 일어나서 헷갈려가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지금 저기 써놓은 거예요. 봐봐요. 빨간색인데 지금 노란색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노란색인데 제가 또 파랑으로 써놨어요. 이거를 읽어보세요 한번. 자, 노랑, 파랑, 흰색, 초록, 파랑, 녹색, 노랑, 검정, 초록, 흰색, 파랑, 노랑.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색깔이랑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뇌에서 처리를 바로바로 못해요. 그래서 버퍼링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스트룹 효과라고 하고요. 이게 대표적인 주의 간섭 현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이상 상충하는 정보, 자, 써 있는 거랑 실제 색깔이랑 다른 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면 뇌에서 처리 과정에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헷갈려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이걸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칵테일 파티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선택적 주의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집중 잘 돼, 이겁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파티 속에서 두 남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되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서로 잘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티 말고도 사람이 많은 데 가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딱 부르면 내가 딱 뒤돌아보게 돼요. 자, 이거를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조금 줄여 읽고 보여드리면, 시끄러운 주변 소음 속에도 본인에게 의미가 있고 본인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선택적으로 지각,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나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마이클 조던에게 감독 필 잭슨이 경기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타디움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운동선수들은 이런 것들을 다 듣습니다. 왜냐고요? 이 선택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게 칵테일 파티 현상이에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반응 선택에서 또 이런 효과 있는 게 있습니다. 반응 선택이 어떤 단계였죠?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하는 단계였어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하는 단계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는 그 공을 칠지 피할지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단계의 요거고요. 그리고 자극의 수가 많을수록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어떤 법칙? 힉스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넘어가서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거는 힉스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 운동 말고 우리가 저녁을 뭘 먹을지 먹고 싶은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지금 탕수육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마라샹궈, 마라탕, 뭐 참치, 치킨, 햄버거 뭐 다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걸 내가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선택을 딱 하면. 근데 하나밖에 못 먹어. 그러면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을 엄청 하겠죠? 그게 이거예요. 자, 어렵게 쓰여 있지만 이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택해야 할 대안이, 선택지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반응 시간, 그 리액션 타임이라고 해서 RT라고 합니다.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 자, 여기는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집니다. 어떤 공을 던질지 여러 개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이 타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와, 씨, 이번에 뭐 올까? 직구? 아, 직구만 노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직구, 아, 커브, 아, 포심, 이러다가 이제 삼진에 당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힉스의 법칙이란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감각 및 지각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효과와 그리고 반응 선택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효과, 기출에 나왔었던 거라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실행에서도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심리적 불응기예요. 자, 심리적 불응기가 뭐냐면요, 또 볼게요. 심리적 불응기는 응답을 못하는 겁니다. 응답하라 2026이 아니고 응답을 못하는 게 심리적 불응기입니다. 심리적 불응기 볼게요. 심리적 불응기는 이거 일단 보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시가 상대방을 막 이렇게 잘 제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시가 페인팅을 딱 했다, 왼쪽으로 페인팅 한 번 했다가 오른쪽으로 딱 치고 갈 때 수비수가 진짜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갔다가 당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반응을 빨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반응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심리적 불응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응기는 응답을 못하는 걸 불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극이 탁탁탁 들어왔을 때 그때 전에 들어온 자극을 처리하느냐고 그 다음 자극을 처리를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메시가 페인팅하는 거 예를 들었잖아요. 페인팅에 속아 넘어가는 수비수가 대표적인 예시인 겁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자극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해서 제시될 때 첫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처리되는 동안, 그러니까 왼쪽으로 딱 페인팅 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비수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 순간, 왼쪽으로 이제 가야겠다 하는 그 순간, 그때 메시는 딱 반대쪽으로 치죠. 이게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현상. 딱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거를 이제 반응 못 하는 거지. 그게 심리적 불응기다. 자, 이건 그리고 축구도 있고요. 여기 농구가 있어, 농구. 먼저 슛 페이크 탁 하고 내린 다음에 돌파를 보통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자극에 슛 하는 거에 반응을 해버려서 두 번째 자극이 빨리 못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적 불응기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심리적 불응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심리적 불응기 써주시고요. 이렇게 정보 처리 이론에서 처리 과정에서 감각 및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 스트룹 효과와 칵테일 파티 현상, 그리고 힉스의 법칙, 마지막으로 심리적 불응기, 이런 예시들이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단계를 제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해드리냐면 요게 키워드가 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다음 넘어가 볼게요. 반응 시간 유형이에요. 자, 반응 시간 유형은요, 이 반응을 하는데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단순 반응 시간, 그리고 선택 반응 시간, 마지막으로 변별 반응 시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단순 반응 시간은 뭐겠어요? 하나의 자극에 대해 하나의 반응이 요구되는 경우, 이런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는 육상이나 수영에 스타트가 있어요. 이거는 총을 딱 쏘면 딱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단순 반응 시간이고요. 자, 선택 반응 시간은요, 여러 자극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반응해야 하는 경우로 자극과 반응이 1대1로 대응되며 선택해야 될 반응이 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길어진다. 자, 이거의 예시는요, 뭐 축구나 뭐 농구 같은 데서 이제 패스하는 거 있잖아요. 패스를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패스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다시 골키퍼한테 뒤로 줘서 빌드업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선택 반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별 반응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정 하나에만 반응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야구 타자. 자, 타자가 투수가 공을 던지면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한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시간 유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보 처리 이론을 다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이게 개괄적인 걸 쭉 본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이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죠? 예. 자, 내용이 진짜 많죠. 예, 그래도 이거를 지금 제가 예시를 쭉 들어드린 거를 먼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좀 공부 방향을 잡아보세요. 지금 이거 무식하게 때려 외우면 이거 끝도 없어요. 자, 이제 폐쇄회로 이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쇄회로 이론은요, 먼저 제가 딱 키워드를 하나 찍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폐쇄회로 이론은 피드백. 자, 피드백이란 단어는요, 뭐냐면 수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걸 듣고 내가 행동을 고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핵심 개념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기억 속에 저장된 기준 동작과 실제 수행된 동작을 비교하며 오류를 감지, 수정하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움직임을 만드는 거는 머릿속에 저장된 기준 동작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딱 드는 거, 이거에 기준 동작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사람마다, 저는 트레이너니까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보면 사람마다 스쿼트를 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스쿼트에 대한 기준 자세가 달라요. 그거대로 이제 스쿼트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틀립니다. 그것처럼 이 기준 동작을 자기가 실제 수행한 동작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가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한 동작이 틀렸다는 거를 알려면 머릿속에 기준 동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폐쇄회로 이론이라고 하고요.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운동, 피드백, 수정, 제어, 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수행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지속적으로 동작을 수정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피드백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안 오래 걸릴까요? 아까 우리 반사 이론에서 제가 척수반사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늦겠죠. 그러면 스포츠 상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동작이 내 기준 동작이 안 맞아. 근데 상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어떡해요? 지나가는 거 보겠어요? 아니요,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따라가는 게 되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뭐 피드백하고 뭐 할 시간 없잖아. 그래서 빠른 움직임이 설명이 안 돼요, 얘는. 대신에 느린 움직임은 어때요?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여기 있는 거예요. 특징 보시면 느린 움직임처럼 세세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운동 학습에 적합하다. 그리고 수행 중 피드백을 활용하여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정함으로 학습의 정확도를 높인다. 피드백 중심의 학습 이론으로 반복과 수정 과정을 통해 동작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한계점도 같이 볼게요. 한계점은 빠른 움직임의 설명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농구 예시 들어드린 거 있죠? 이런 걸 설명을 못해요. 또 대표적인 또 빠른 움직임의 예시가 있는데요. 빠른 움직임 예시가 뭐냐면 피아노 치기예요. 피아노 치려면 빨리 쳐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설명을 못하는 게 한계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폐쇄로 이론은요, 또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게 구심성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심성 신경이 차단이 돼도 자, 움직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폐쇄로 이론에서는 구심성 신경이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따라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 구심성 신경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도 움직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폐쇄회로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로 이론의 한계점은요,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신경이 차단이 돼도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다. 이게 있습니다. 자, 이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론이 개방회로 이론이에요. 자, 개방회로 이론은요, 뇌에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동작이 수행된다, 이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보면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 개방회로에서는요, 중요한 거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자, 입력, 지시, 실행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특징은 뭐겠어요? 당연히 빠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얘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에서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운동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거든.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 그 운동 모습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임이 일어난다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모든 게 저장이 돼 있어야 돼. 자, 이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일주일 전에 먹은 점심이 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제점이 저장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저장돼 있으니까 새롭게 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을 설명을 못해요. 자, 이거를 이 새로운 움직임 설명을 못하는 거를 신형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의 문제와 신형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회로 이론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나옵니다. 자, 그게 이 도식 이론과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슈미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요. 얘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실게요. 밑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기본 패턴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패턴만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운동을 만들어낸다 이런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규칙, 그러니까 도식을 만들었다 해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도식 이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개념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간은 운동을 수행할 때마다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규칙, 스키마, 이 도식을 만들어 놨다.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이나 과제에도 적절한 동작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자, 얘는요 사실 이 위에 있었던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의 장점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피드백이 필요할 때는 폐쇄회로 이론을 내밀고, 자,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개방회로 움직임을 내미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또 바뀌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 자, 구조는 운동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과 두 가지 도식, 회상 도식과 제인 도식으로 체계화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얘를 설명을 드릴게요. 특징이에요. 특징.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보시면,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의 기본 패턴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그리고 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다양한 움직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뭘까요? 자, 새로운 동작을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조절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조절을 못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밑에 불변 요소랑 가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 요소는. 이 불변 요소에는 동작의 순서, 그리고 상대적 타이밍, 그리고 근육 간 힘의 비율,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던지기 동작을 한다고 치면은요, 자, 동작의 순서, 이 숄더가 어깨가 뒤로 가고 흉추가 돌아가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이 동작 있죠. 이 동작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제가 뒤로 뺄 때 타이밍, 앞으로 오는 타이밍 있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육 간 힘의 비율, 자,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어깨 여기에서 느껴지는 힘과 이 밑에 광배근에서 느껴지는 힘은 다를 겁니다. 그 비율이 다를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불변 요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거 야구공을 이렇게 던질 때랑 제가 농구공을 이렇게 원핸드로 패스할 때랑 분명히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변 요소, 가변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변한다는 요소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엔 전체 동작 시간입니다. 제가 이 야구공을 던질 때는 야구공이 작잖아요. 그래서 빨리 던질 수 있겠죠. 근데 농구공은 이게 크니까 무거워. 그러니까 빨리 던질 수 있을까요? 못 던질까요? 야구공보단 느리겠지. 빠르지만 야구공보단 느리게 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힘이 다릅니다. 자, 야구공은 이렇게 와인드업 쫙 해가지고 착 던지는데 농구공은 어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던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힘이 발생하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몸을 쓰는 게 달랐으니까. 자, 그리고 선택된 근육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농구공을 딱 던질 때 이 손가락에 근육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많이 필요 없을까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변화구를 싹 던지려면 요 손끝으로 착 긁어줘야 되겠죠.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뭔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동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때는 이 불변 요소와 가변 요소로 컨트롤을 한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 불변 요소에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가변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는지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회상 도식과 재인 도식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앞에서 좋은 것들만,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에서 좋은 것만 갖고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회상 도식은요, 이거는 빠른 움직임 시 피드백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럼 뭐겠어요? 개방회로 이론에서 가지고 온 거겠죠. 그리고 재인 도식은 뭐겠어요? 얘는 폐쇄회로 이론에서 온 거예요. 자, 얘는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회상 도식은 빠른 움직임, 그리고 재인 도식은 느린 움직임을 설명할 때 쓴다. 그리고 재인 도식에는 피드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이런 키워드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이 가변 요소, 불변 요소 요거, 그리고 회상 도식과 재인 도식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회상 도식은 빠른 움직임, 그리고 재인 도식은 느린 움직임, 느린 움직임 피드백 활용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식 이론과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누가 했다고요? 슈미츠. 사실 이것도 완벽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어요. 자, 한계점 보시면 초보자는 어떻게 할 거야?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규칙, 이런 게 형성이 어렵다. 요거랑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실제 수행 과정이 완전히 설명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다음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요, 다이나믹합니다, 아주. 예. 근데 얘는 문제는 막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앞에 이론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자, 어떤 점에서 결이 다르냐면 정의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동이 환경, 유기체,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조직과 비선형적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앞에는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요, 인간은 컴퓨터로 받고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는요, 뭔가 기억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주 입만 벌리면 술술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와, 이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운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게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 환경과 과제, 그리고 이 유기체는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셋의 어떤 하모니로 인해서 이 입에서 아주 이런 흑백 요리사처럼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론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하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뉴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보시면 되고요. 번스타인이 먼저 있었어요. 번스타인은 이것도 이제 원래 운동역학이랑 기능회복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사람의 이 관절은 관절은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그러니까 팔꿈치는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유도가 1이에요. 근데 어깨는 위로도 올라가고 옆으로도 올라가고 뒤로도 가고 돌리기도 되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자유도가 3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관절마다 다 자유도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그냥 단순히 몇 가지가 아니고 곱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움직임이 일어나요. 야, 이렇게 자유도가 많은 인간의 움직임을 어떻게 기억만으로 할 수가 있겠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번스타인은요, 이 사람의 역학적 특징이 있어요. 역학적 특징.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중력도 작용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잖아요, 사람한테. 그 작용되는 힘,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인간의 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자, 내용 보실게요. 자, 먼저 인간에겐 이 운동 움직임에선 자유도의 문제가 있다. 자, 수많은 관절과 근육을 갖고 있는데 이를 동시에 통제할 수가 없다. 효율적 협응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협응은 알아서 자동으로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락 조건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맥락 조건은, 자, 맥락은 그 말 그대로 어떤 이 맥락인 거고요. 그리고 조건은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가변성이 뭐냐면 이거는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맥락에 따라서 조건이 변할 수 있다 이건데, 동일한 근육 수축이라도 환경과 상황, 맥락에 따라 운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팔을 이렇게 흔드는 거랑 이렇게 흔드는 거랑 이렇게 흔드는 거, 그리고 제가 물속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랑 결과가 다르죠. 제가 물속에서 이렇게 흔들면 앞으로 나가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흔들면 뭐가 공이 날아가겠죠. 공을 들고 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등가가 있어요. 운동 등가는 서로 다른 근육 조합이 같은 운동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운동 등가는 공을 던지는 거를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사실 공을 우리가 캐치볼을 할 때, 캐치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 지점으로 딱 공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서 공을 던질 때마다 이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결과는 우리 친구의 글러브에 공이 딱 들어가는 거야. 결과가 계속 똑같아. 자, 그러면 약간씩 다른 근육들의 조합이지만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운동 등가예요. 그래서 요 번스타인은 요 세 가지를 아시면 되세요. 자, 자유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맥락 조건 가변성이 있고, 운동 등가가 있다. 요 세 가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는요, 이 번스타인이랑 뉴엘 이쪽에서는 키워드 위주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 키워드가 요 세 가지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뉴엘을 볼 거예요. 뉴엘은요, 이 사람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운동이 일어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인간의 움직임은 뇌 명령이 아니라 제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조직의 원리에 의해 형성이 된다. 와, 또 단어 또 예, 그쵸?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뉴엘은요, 이 제한 요소란 게 있어요. 제한 요소가 개인, 유기체, 그리고 환경, 처해진 환경, 내가 지금 골프장에 있는지, 야구장에 있는지, 축구장에 있는지, 그리고 과제, 뭐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뭐 퍼팅을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조직적 원리가 무슨 말이냐면, 요게 저절로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세 가지 요소 있죠. 개인, 환경, 과제. 이 세 가지가 이 콜라보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조직화를 해서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발생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조직화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선수의 체력, 그리고 경기장의 상태, 그리고 경기 규칙에 따라서 이런 제약들이 함께 작용해서, 그러니까 다 이게 섞여서 패스의 속도, 각도, 힘의 조절 방식이 달라진다. 운동은 뇌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스스로 조직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제약 요소를 좀 더 깊게 보시면,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과제의 요인이 있는데, 개인적 요소는 뭐 근력, 지각, 신체성, 심리적 특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환경적 요인은 진짜 환경이에요. 뭐 중력, 온도, 바람 이런 것도 있고, 과제적 요인은 자, 어떤 목표인지,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도구를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수행 조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자, 여기 자기 조직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비선형성과 상변이 현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비선형성부터 보면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래.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형적 증가예요. 선형적 증가. 자, 선형적 증가. 근데 우리가 뭔가 운동을 배우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요. 운동을 배우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팍 올라가요. 이게 보시면
쭉 밑에 바닥을 기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비선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만, 말이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상변이 현상은요,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상. 자, 상을 없는 게 아니고 상변이. 자, 이거는 모습이 변함. 빨리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면은 어느 순간 뛰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상변이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뉴엘에서는요, 요 세 가지를 잘 아시면 돼요. 지금 단어가 어려운 거지 안에 있는 내용은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와,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생태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생태학적 이론. 생태학적 이론은요, 이 이름에서부터 보시면 생태, 그러니까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 속에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다. 정보가 다 있다 이거고,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뭐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모기가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관적으로 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게 깁슨인데요. 자, 보시면 인간은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를 직접 지각하여 행동을 선택한다. 지각과 행동,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이다. 자, 보시면 야구 외야수는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직접, 그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얼만큼 뛰어가서 어떻게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포던스, 여기에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얘는 이 환경이 주는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 눈앞에 계단이 있어요. 근데 무릎이 괜찮은 저는 그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제가 십자인대 수술을 한 거예요. 무릎이 땡땡 부어 있어요. ACL 수술했고, 그러면 제가 그 계단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래서 이 계단이 저에게 주는 어떤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저는 계단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포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시고, 자, 저희 운동학습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학습은요, 운동을 배우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운동이 중요한데, 이 운동이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배우고 까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반영구적으로 배우는 과정, 그거를 알아보는 게 이제 운동학습이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가 자전거 타기. 이 자전거 타기는 어렸을 때 한번 배우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운동학습의 예시예요. 자, 보시면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과 경험을 통해 운동 수행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과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배운 운동이 반영구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운동학습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경험과 연습이 필요하다, 요거고, 그리고 이 운동을 배우는 과정은 내부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직접적인 관찰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향상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행된 행동은 학습의 결과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배우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됐으면 그 결과가 학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운동학습부터는요, 사실 뒤에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운동학습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안정성, 지속성, 적응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능력이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검사가 파지라고 해요. 그리고 적응성, 마지막으로 적응성인데,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 변화 속에서도 이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 기준을 삼아요. 이 운동학습의 의미는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 운동학습 단원에서는요, 이 뒤에 정말 내용이 많아요. 보시면
운동 기술의 분류, 학습 단계, 기억, 연습, 그리고 뭐 분수법, 학습의 효과, 피드백 해서 쫙 내용이 많습니다. 파지, 전이, 와, 그쵸? 어때요? 지금 내용 많죠? 이래서 스포츠 심리학이 어려운 겁니다. 예?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한번 왔으니까 쭉 한번 같이 다시 보실게요. 자, 운동 기술의 1차원적 분류예요. 1차원적 분류. 자, 여기서는요, 세 가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근육의 크기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움직임의 연속성으로 분류하고, 환경의 안정성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근육의 크기는요, 자, 큰 근육인 대근육 운동하고 소근육 운동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되게 쉽습니다. 근육의 크기에서는 큰 근육을 사용하여 전신 협응이 요구되는 운동들, 예시는 뭐 달리기, 점프, 던지기, 웨이트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소근 운동은요, 작은 근육들을 쓰는 운동이에요. 얘는 손이나 손가락, 뭐 발이나 발가락 이런 것들을 해서 정밀한 조절을 하는 운동들이에요. 자, 글쓰기, 피아노 연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움직임 연속성 보겠습니다. 이 연속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구분지어서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비연속적 기술은요, 시작과 끝이 있는 동작, 단일 동작이에요. 던지기는 던지면 끝, 요런 거예요. 그래서 예시 여기 보시면 되시고, 자, 계열적 기술은요, 여러 가지의 연속적이지 않은 기술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복합 동작이에요. 얘는 대표적인 게 체조랑 피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조랑 피겨. 체조랑 피겨는요,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연기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계열적 기술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속적 기술은요, 이거는 끊기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쫙 오는 거. 이게 뭐가 있겠어요? 달리기, 수영 이런 겁니다. 얘는 시작과 끝이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자, 동일 동작이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우, 등이 너무 아파요. 이거 하면은 이 강의 찍으면 계속 이렇게 조금 구부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등이 너무 아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랑 같이 우리 구분등 탈출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리는 운동을 좀 해봅시다. 날개뼈를 이렇게 쫙 모이는 느낌 한번 주는 거야. 근데 이때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지 말고, 그래서 코어에 힘 주고 이거 10번만 합시다. 둘, 셋, 넷, 다섯. 5번만 할게요. 와, 씨.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환경의 연속성.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 하나 주시고요. 자, 얘는 폐쇄 기술과 개방 기술이 있어요. 자, 폐쇄 기술은 이거는 안전된 환경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괴롭히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농구에서 자유투를 던지면, 자유투는 이렇게 골대가 있으면 여기 선에서 이렇게 자유투를 던지거든요. 그럼 누가 와서 저를 안 건드려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이 농구 자유투랑, 그리고 골프의 스윙 있겠죠. 뭐 퍼팅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궁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보시면 동작이 일정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게 폐쇄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개방 기술은요, 이거는 누가 나를 괴롭히는 동작들이에요. 제가 축구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패스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저를 막으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웬만한 스포츠는 다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구기 종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원적 분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운동학습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요, 사실 앞에서 나온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번스타인, 피츠와 포스너, 그리고 젠타일, 뉴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이 번스타인과 피츠와 포스너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둘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자, 가볼게요. 먼저 번스타인은요,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자유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도 고정 단계 1단계, 그리고 자유도 풀림 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반작용을 활용하는 단계 해서 이렇게 3단계가 있고, 이 번스타인은 사실 스케이트 예시가 제일 좋습니다. 스케이트. 자, 자유도 고정하는 단계는 뭐냐면요, 이거 스케이트 탈 때 초보자는 움직임 단순화를 위해서 관절을 고정시킵니다. 처음에 스케이트 탈 때는 뭐 고관절 쓰지 않고 다리를 쭉 펴고 다리를 쭉 펴고 뻣뻣하게 타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제 자유도 고정 단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작을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가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자유도 풀림으로 가겠죠.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관절들을 여러 가지를 쓰면서 이제 움직임을 하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숙련도 향상과 함께 많은 관절을 활용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요게 이제 자유도 풀림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얘는 반작용을 쓰는 거예요. 점프를 높게 뛰려고 하면 제자리에서 톡 뛰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숙였다가 뛰면 이제 높이 뛰잖아요. 이게 반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스케이트에서도 있겠죠. 얼음판을 내가 세게 확 밀어버리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크게 외울 건 아니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피스와 포스너로 가겠습니다. 피스와 포스너는요, 얘도 보통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1단계 인지, 2단계 연합, 3단계 자동화예요. 자, 인지 단계가 초보자 단계고요. 여기 초보자. 여기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니까 초기 단계로서 과제를 이해하고 전략을 탐색하는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연합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테니스 스윙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테니스 스윙을 배우면 초보 단계, 인지 단계에서는 라켓을 어떻게 잡는지, 뭐 팔을 어디로 이렇게 빼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연합 단계로 가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연합하는 거예요. 약간 리듬 타면서 촥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제 자동화 단계로 가죠. 자동화 단계는 뭐냐면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이거를 스윙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많이 안 해도 된다. 이 집중은 주의라는 단어로 씁니다. 주의 집중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 딴짓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단계가 이 자동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윙이 자동화되어 주의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여기 골프도 이렇게 예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종목들도 다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젠타일을 보겠습니다. 젠타일, 젠틸이라고도 해요. 젠타일은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랑 고정화랑 다양화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움직임 개념 습득은 이건 진짜 그냥 개념 습득하는 거예요. 운동의 목적과 환경 요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라켓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 동작들 중에서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는 다릅니다. 배드민턴은 이제 손목을 써야 되는 거고 테니스는 손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젠타일의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에서는 만약에 테니스라면 손목을 안 쓰는 개념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늘어서 좀 숙련자가 돼서 하는 건데, 자, 같은 환경에서는 고정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는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젠타일은요, 그 2차적 분류가 있어요. 아까 운동 분류에 2차원적 분류가 있는데 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드릴지 말지 좀 고민 중이고,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엘 보겠습니다. 뉴엘. 여기 얘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었고,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선 그 협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신체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운동 패턴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어 단계는 협응 단계에서 운동 뭐 동작을 만들고, 그리고 제어 단계에서 이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강약 조절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있어요. 감각 기억부터 보실게요. 감각 기억은 이 주변 환경 자극에 감각 기관을 통해 처음 들어오는 단계예요. 자, 이 기억은요 되게 빨리 없어지는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이 되게 짧고, 그리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기억이 잠깐 있다가 또 사라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맛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가 무슨 맛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얘는 용량은 되게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바로 없어지고,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이 감각 기억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순간에 제가 지금 말소리도 들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필이나 책에 따라서의 그런 감각들이 계속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집중하지 않으면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감각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기억은요, 이거는 잠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기억은 뭐겠어요?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기 기억까지 지금 이 공부하는 거를 넘기셔야 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시험에서 벼락치기 하면은 이 단기 기억으로 때려 넣거나 요겁니다. 자, 보시면 단기 기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 장기 기억은 자꾸 반복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저장 요겁니다. 자, 지속 시간은 당연히 단기 기억은 좀 짧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이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기 기억은 거의 무제한적이에요. 그다음 특징은 얘는 반복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장기 기억은 뭐 복습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강화돼 가지고 끝까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 이 장기 기억은요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 있어요. 자, 개인적 경험, 일화적 기억이라고 해요. 지식 그리고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제가 또 밑에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장기 기억의 세 가지 종류. 일화적 기억, 의미적 기억, 절차적 기억. 이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걸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로. 자, 일화적 기억은 사건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때 그랬지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그 기억입니다. 자, 얘는 시간과 장소라는 그 문맥 사이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적 기억인데요. 의미적 기억은 어의적 기억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래서 얘는 지식을 알거나 사실을 알거나 개념, 규칙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스포츠 심리학은요, 다 이 의미적 기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차적 기억이 있어요. 자, 절차적 기억은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얘는 방법. 그래서 얘는 몸으로 익힌 거. 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적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기 기억의 세 가지 종류는 문제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뭐 이게 오히려 좀 더 나오기 좋겠죠. 얘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두 개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 자, 연습은요, 진짜 그 연습하는 건데 이것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구행 연습과 무선 연습, 그리고 집중 연습, 분산 연습, 마지막으로 전습법과 분수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무선 연습과 구행 연습을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구행 연습은요, 이거는 하나를 끊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를 한다 하면은, 자, 축구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뭐 패스도 하고 슛도 하고 센터링도 하고 헤딩도 하고 트래핑도 하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연습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트래핑만 해. 자, 지금은 땅볼 패스만 해. 이게 이제 구행 연습이고요. 자, 무선 연습은요, 이거는 여러 개를 한 번에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연습. 그래서 얘는 게임하는 거, 그러니까 연습 게임하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맥락 간섭 수준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밑에 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학습 난이도는, 자, 구행 연습은 끊어서 하는 거니까 어때요? 하나만 집중하면 되죠. 그러면 쉬워집니다. 근데 무선 연습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 번에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워지겠죠.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자, 그리고 이 맥락 간섭 수준이라고 있는데 이 맥락 간섭은 집중력이 깨지는 겁니다. 누가 계속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집중력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학습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맥락 간섭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연습에 보시면 맥락 간섭이, 구행 연습은 하나만 하는 거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게 바뀌고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맥락 간섭 수준이 낮은 거고, 그러면 학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무선 연습은 여러 가지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간섭이 높습니다. 아, 나 자꾸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자꾸 방해해봐. 나 지금 롤 지금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야, 지금 저기 뭐 치워라 해서 나가서 치우고 와봐. 그러면 롤을 잘 못하겠죠.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맥락 간섭은 엄마의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이 있는데요. 집중 연습은 말 그대로 집중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쭉 그냥 끝까지 연습해 버리는 거. 그리고 분산 연습은 중간에 휴식을 하는 거예요.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은 이거는 좀 낮을 수 있어요. 집중 연습은. 왜냐면 집중력에 한계가 있잖아.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학습 효율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반면에 분산 연습은 이게 좀 휴식을 중간에 가져가는 거니까 조금 더 학습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근데 대상이 있습니다. 자, 집중 연습은 이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한테 한 2시간 동안 인사이드 패스만 시켜봐. 절대 못해요. 줄넘기 한 2시간 동안 시켜봐요. 절대 못해,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년자나 잘하는 사람, 성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야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분산 연습은 초보자나 아니면 피로도가 큰 과제에 적합하겠죠. 그리고 특징은 얘는 피로 누적 가능성이 있고, 자, 여긴 반대로 이제 분산 연습은 집중력 유지와 집중력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운동 수행의 질이 좀 높을 수 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습법과 분수법 보겠습니다. 자, 전습법은요, 이거는 기술 전체를 한 번에 연습하는 거고, 분수법은 나눠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전습법은 뭐 던지기라고 하면 던지기 그냥 한 번에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법은 하나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근데 학습 효율이 어떻겠어요? 분수법이 더 좋겠죠. 그리고 얘는 전습법은 좀 쉬운 동작에서 하면 좋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 대상 보시면 연결성이 높은 기술에는 한 번에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끊어서 가도 되는 기술은 분수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점 이건 한번 장단점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말뜻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장단점은 바로 그냥 내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공부량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 강의를 보시고 공부를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서 우리 분수법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분수법도요, 조금 나눠집니다. 자, 단수나 부분화, 분절화 이렇게 있어요. 자, 단순화는요, 이거는 난이도를 낮춰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허들을 예시로 들면 허들을 낮춘 상태에서 연습한다, 이게 단순하고, 그리고 부분화는 이거는 부분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수영 연습 시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분리해서 연습시킵니다. 자, 요게 그래서 대표적인 건데, 수영하러 가면은 처음에 이제 킥판 들고 발만 차요. 발차기만 막 해. 그러다가 발차기 안 하고 발 뒤에 이제 땅콩 끼고, 땅콩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땅콩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땅콩. 이거를 끼면은 다리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만 젓는 것만 연습해요. 근데 사실 이건 바로 안 돼가지고, 좀 수영할 줄 알면은 그때 팔 꺾기 배울 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절하는요, 요거는 진짜 하나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캐틀벨 겟업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분절화. 캐틀벨 겟업이 이 바닥에서 캐틀벨을 들고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끊어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 순차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순차는요, 이거는 순수 분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순수 분수법은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동작이 만약에 A, B, C, D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 한 개 한 개씩만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쳐보기 이렇게 하는 거고, 점진적 분수법은요, 이거는 A를 먼저 하고 그리고 B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A, B를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배워요. C 부분 동작을, 세 번째 동작을 배워요. 그래서 또 합쳐서 A, B, C를 만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점진적 분수법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반복적 분수법은,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얘는 앞에 이 동작을 배우잖아요. 이거를 몇 번 해.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동작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A 동작이랑 B랑 합치는 거야. 그래서 A를 하고, 자, A, B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A, B, C를 해요. 그리고 A, B, C, D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건 안 까먹어. 근데 뒤를 까먹더라고. 요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순차 분수법이랑 점진적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종목 있죠? 그걸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시를 만들어서 따로 필기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근데 얘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예시를 내 걸로 만들어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운동학습의 효과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맥락 간섭, 그리고 천장 효과, 바닥 효과 있어요. 자, 맥락 간섭은요, 아까 위에서 한번 했는데, 이거 뭐라고요? 엄마의 잔소리.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뭐 하고 있는데 자꾸 뭐 이렇게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간섭받는 거잖아요. 그게 맥락 간섭 효과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 과제를 무작위로 섞어서 연습할 때 학습이 안 되고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좋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천장 효과는요, 이거는 과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얘는 과제가 너무 쉬울 때 운동 수행 능력이 최대치로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 거, 요겁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쫙 올라갔어. 그리고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더 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느냐면 이 과제가 너무 쉬우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뭐 신경 써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천장에 부딪혔다 해가지고 천장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효과는요, 얘는 오히려 반대로 과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그래프를 이제 바닥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장 효과랑 바닥 효과의 차이는, 천장 효과는 과제가 너무 쉬울 때 나타나는 거고요, 바닥 효과는 과제가 너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천장 효과, 바닥 효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드백 우리 볼게요. 피드백. 자, 피드백은요, 그 말 그대로 피드백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목표 수행과 실제 수행 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운동 동작을 수정하고 잘하게 만드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피드백의 기능은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 유발을 해요. 그리고 강화, 더 잘하게 한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피드백의 기능은 정보 제공, 동기 유발, 강화, 요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보시면, 정보 제공은 이 운동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동기 유발은 뭐 칭찬받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질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 강화가 있습니다. 강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어요. 정적 강화는 뭐 좋은 거를 줘서 이제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거고요. 이제 부적 강화는 나쁜 거를 없애가지고 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말 잘 들으면은 자유시간 줄게 하는 거는 정적 강화고요. 말 잘 들으면 오늘 뒷정리 빼줄게 하는 게 부적 강화입니다. 자, 이제 정보 출처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안에서 나오는 감각 피드백과 그리고 밖에서 오는 보강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감각, 내재적 피드백은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감각이에요.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동작을 했을 때 지금 나 어깨 빨리 빠졌어, 골반이 조금 늦게 돌아갔어, 이런 거 내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재적 감각적 피드백이고, 자, 외재적 피드백인 보강 피드백은, 이거는 학습자가 못 보는 거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피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코치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 저희 같은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피드백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또 나뉩니다. 자,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이 있어요. 자, 이 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게 결과 지식 피드백이고요. 수행 지식 피드백은요, 이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결과 지식은 이런 거에 따라 나뉘어요. 제공 시기. 그래서 바로 피드백을 해주면 즉각적 피드백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주면은 지연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빈도에 따라서 또 나뉩니다. 그리고 자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덜 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거 빈도에 따라 나뉘고, 그리고 정밀성, 얼마나 이제 주느냐, 그거에 따라 달립니다. 그 다음에 수용 범위,
이 학습자가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알려줘도 그걸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행 지식은 보면요. 수행 지식은 이거는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방법은 언어적 설명, 말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상 자료, 이렇게 핸드폰 영상 찍어서 보여주거나 그런 거, 이것도 되게 좋아요.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 게 되게 엄청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이오 피드백인데 이거는 기구, 도구를 이용해요. 도구. 어떤 도구냐? 이제 근전도랑 심박수. 근전도는 이거 역학에서 자주 나오고요. 심박수는 생리학에서 자주 나와요.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자, 우리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운동 학습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 파지와 전이를 보겠습니다. 파지는 이 파지를 줍는다, 폐지를 줍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파지는 내가 배운 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예요. 그거를 이제 운동 학습에서는요, 파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시면 학습된 운동 기술이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보는 걸 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측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파지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지 검사 자체가 배우자마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정 기간 학습을 중단 후, 그러니까 배운 지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점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수행 능력이, 그러니까 배운 게 운동을 잘하면은 파지가 높은 거고 수행 능력이 낮으면 파지가 낮은 겁니다. 이거 당연한 말, 당연한 말. 그래서 이것도 파지 측정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파지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 파지 점수가 있어요. 절대 파지 점수는 학습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그 처음으로 검사했던 거랑 얼마나 이 점수가 비슷한지, 얼마나 유지가 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절대 파지 점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자유투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70점을 맞아, 70%를 했어. 근데 한 달 있다가 다시 했는데 그때 50점, 50%를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파지 점수에서는 20%만큼 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파지 점수는 뭐냐면요, 이거를 50%로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다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었는가를 보는 건데 다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70%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1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이 상대 파지 점수는 1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파지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랑 그리고 피드백을 잘 줬는지 안 줬는지, 그리고 과제가 어려운지 쉬운지, 이걸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동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집중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이를 볼 거예요. 전이는 이거는 옮겨가는 거, 옮겨감. 자, 보시면 학습 간 상호작용 효과로 과거의 수행이나 학습 경험이 새로운 운동기술 수행에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테니스를 하면 손목이 고정돼야 되고 배드민턴을 하면 손목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둘 중 제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테니스를 하면은 저는 손목을 계속 이렇게 깔짝깔짝 거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전이가 나쁘게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이 스윙을 하는 거. 그래서 야구 선수 출신들이 골프 스윙을 하면 비거리가 되게 멀리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골반에 회전하는 게 좀 비슷해서 그래요. 이런 거는 좋은 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유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정적 전이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 수행이 다른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경우, 야구 스윙이 골반을 쓰는 걸 잘해서 골프를 치니까 똑같이 스윙이 잘 나와서 비거리가 많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적 전이는 이건 나쁜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을 치면서 이 손목을 계속 깔짝깔짝 거리다가 테니스 칠 때 손목 고정하려고 하니까 계속 또 깔짝깔짝 거려, 이러면 나쁜 거. 그리고 영전이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골프를 했어요. 이건 뭐 전이 뭐 그게 없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있어요. 근데 운동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제 내 전이 말씀드릴게요. 과제 내 전이. 과제 내 전이는 설명을 보시면 동일한 과제 내에서 조건이나 난이도 변화에 따른 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동작을 하는데 상황과 난이도가 변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골프가 있어요. 골프 뭐 샷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샷을 그냥 크게 하나로 뭉뚱그릴게요. 골프 샷을 하는데 이게 뭐 티샷도 있고 어프로치 샷도 있고 뭐 여러 샷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들의 난이도와 벙커샷 이거의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같은 샷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만약에 연습장에서 하던 샷과 이제 실전에 가서 뭐 필드에 가서 이거 두 개의 난이도가 다를 거잖아요. 요 사이에 일어나는 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습장과 이 실전은 어떤 거에 변화겠어요?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티샷과 어프로치 뭐가 어렵다 쉽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쪽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난이도의 변화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 같은 기술을 수행하는데 뭐 조건이나 난이도가 변하는 게 이제 과제 내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과제 간 전이는요. 이거는 한 과제의 학습 경험이 다른 과제의 수행이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예를 들었던 배드민턴과 테니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완전 다른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를 보는 게 이 과제 간 전이입니다. 자,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뭐 당연한 겁니다. 뭐 기술이 비슷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고 완전 다르면 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오히려 서로 반대되는 스텝이나 뭔가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 좋게 전이가 되겠죠. 그리고 정보 처리 과정의 유사성 이것도 뭐 동작이 비슷하면 정보 처리가 비슷한 거니까 그리고 연습량하고 경험의 양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에 익숙한 동작을 다른 기술을 한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자, 지금 저희 파지랑 전이를 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세부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파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우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내가 그 기술을 몸에 기억하고 있는가 그 기술을 기억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게 파지 검사고요. 자, 전이 검사는요. 내가 어떤 종목의 기술을 했던 게 그게 다른 종목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겁니다. 이 세부 내용까지 외우시는 게 힘들면 이 개념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인 2단원의 마지막 운동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발달의 개념 볼게요. 운동 발달은 뭐였죠? 자, 지금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까먹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운동 발달은 인간이 어떻게 운동을 배우는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밑에 보시면 운동 발달 단계의 구분 있어요. 근데 쭉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노년기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운동 발달에서는요, 먼저 개념하고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갤러휴의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반사 운동 전 단계, 반사 운동 초보 움직임 해가지고 태보기까지 해서 이 순서를 읽는 거를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빡세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것까지 외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볼게요. 운동 발달의 개념 보겠습니다. 정의는요. 인간이 성장하고 경험하며 운동 능력이 변화하고 정교화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얘는 특징은요. 전생애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체적인 과정인데 이게 어떤 과정이겠어요? 연속적인 과정이죠. 어제 내가 없다가 내일 모레 내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나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시고
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점진적이라는 거는 한 번에 확 느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달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요거 봐주시고요. 개인차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민감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민감기는요, 특정 시기에 발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그걸 안 하면은 발달이 늦어집니다. 심지어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있다.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의랑 특징 요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 발달 원리라고 있는데요. 얘가 문제가 한번 나왔어 가지고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가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이 밑으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중심부터 이 친구 지금 해골바가지가 있는데 이 중심부터 이 팔다리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심, 말단, 발달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큰 근육에서 소근육 발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머리부터 몸통, 팔다리 뭐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그거를 두미 발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심부터 말단으로 발달을 한다. 요거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운동 발달의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단계는요, 또 저랑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년기까지고, 보시면 태아기는 반사운동 전 단계예요. 이때는 아주 기본적인 반사, 그러니까 생리적 반사 현상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에게 뭐 영양 상태,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신생아기라고도 하고, 갤러휴에서는 반사운동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불수의적, 그러니까 수의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불수의적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거 위주의 반사 운동이 중심이고, 그리고 애기들은 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자꾸 쥐고 막 빨라고 그러고 핥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생존과 관련된 반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반사 운동 전 단계가 있고요, 반사 운동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사가 좀 되면 움직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 움직임 단계, 기본 움직임 단계, 전문화 움직임 단계, 이렇게 쭉 성장기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때는요, 초보 움직임 단계, 기본 움직임 단계, 여기를 이제 하나의 부분으로 같이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영아기, 이때는 반사 운동은 조금 줄고, 이때부터 이제 기고 걷고 이런 걸 하죠. 그러면서 기초 능력이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컸어요. 그러면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기본 움직임 단계가 갑니다. 이때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뭐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점프도 할 수 있고, 던지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는요, 요 두 개를 묶어 가지고 기본 움직임 단계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요 윗단계는요, 반사 단계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여기로 넘어오면요, 여기서는 스포츠 기술을 배우는 단계예요. 기본 기술이 스포츠 기술로 전이되고, 전이 뭐라 그랬죠? 옮겨가는 거. 자, 기술의 정확성과 조정 능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스포츠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12살 전까지 운동 종목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최소 4종목 이상 하는 게 그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전문기, 성장기, 전문기 단계에 접어섭니다. 이때는 신체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운동 기술도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요 나이 때, 사실 요 나이 때 선수를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 기술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 한 사람들이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기에 오면은 이때 전성기죠. 최고 수행기. 자, 신체 기능이 최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로 가면은 이제 유지기, 그 다음 퇴보기 이렇게 있어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자, 시험에서는요, 여기서 스포츠 기술, 그리고 여기 성장과 세련, 그 다음 여기 최고 수행,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퇴보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거를 다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쪽에 반사, 기본 움직임, 스포츠 기술, 성장 세련, 최고 수행, 퇴보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문제가 이쪽에서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한데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요 세부적인 것도 물어보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이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와, 진짜 길었습니다. 와, 저희 지금 2단원인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를 끝냈습니다. 진짜 여기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여기 끝까지 보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 끝까지 보신 분들이 제 생각에 솔직히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날씨 스포츠 심리학 안 할래 하고 딱 접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유료 강의에서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2단원이요. 제가 정말 쉽게 인간 운동의 행동의 이해,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이쪽 부분을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왜냐면 여기를 제대로 알려면요. 일단 이 우리 생리학에서 그 신경단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대뇌 이게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경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으로 정보가 들어와서 어떻게 다시 나가는지 이 기초적인 걸 알아야 돼. 뭐 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초가 없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정말 이거는 설명 안 하면은 멘붕 오겠다 싶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운동 학습 운동 제어,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도 많이 어려워요. 저한테도 쉽지 않은 그 학문입니다. 근데 비전공자의 초시생인 분이 이걸 한다? 와, 더 어렵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시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24년도까지는 이 2단원에서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 근데 25년도에요.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25년만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 아예 시험의 트렌드가 바뀌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속단하긴 일러요. 그래도 만약에 저한테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준비해라 한다면 저는 이쪽 비중은 되게 낮출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들으셨던 이 부분의 비중을 되게 낮출 겁니다. 그리고 저랑 지금 개념 공부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 한 5년치를 모아서 기출문제를 한번 쫙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그 키워드들을 잘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키워드들을 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 방향 한번 잡아보시고요. 원래 이거 진짜 제가 원래 뭐 정규 유료 강의에서 저의 이제 정규반하고 3주 완성반 할 건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찍으면서도 와, 이거 진짜 쉽지 않겠는데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 무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앞부분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앞부분은 그냥 뭐 누구나 다 와서 보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 강의를 이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저를 정말 어떻게 보면 리스펙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댓글 달거나 막 카페에 글 쓰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왜냐면 진짜 이거 되게 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눌러보지도 않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댓글에 쓴다거나 뭐 이렇게 카페에 뭐 쓰지 말고 뭐 단톡방 이런 데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그거를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단원 정말 쉽지 않은 단원이다. 그렇지만 지금 시험에서 25년도에 비중이 확 줄었다. 그렇지만 26년도에는 어떻게 다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공부는 하긴 해야 된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키워드 위주로 들어간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 틀은 잡혔을 거예요.
이해는 좀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 틀을 잡았으니까 거기에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도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스포츠 심리학을 시험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좀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뭐 다른 과목이 더 쉽고 어렵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시험은요,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나 이거 어려우니까 다른 거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올해 무조건 떨어지실 겁니다. 좀 짱나는 소리 해서 짜증나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맞서 싸우셔야 돼요. 힘들어도 버티고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공부법에 대한 거 공부법 전에요. 일단 절대적인 투입 시간이 많으면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알겠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 남겨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당신의 합격의 멘토원이었습니다.